안녕하세요. 저는 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 대표 한창현 사람안전 지도사입니다. 제가 오늘 좀 준비한 영상은요, 우리가 2021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으로 이제 도입되었죠. 도입될 때 이게 민간 영역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도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다 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많이 예외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특히 뭐 조직체계 구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제외 대상이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제외가 없어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자체장한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해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지자체 공공기관이 중처법 적용이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제 21년도에 급하게 안전보건관리 조직 체계도 구축하고 전담팀도 구축하고 막 급하게 관리감독자 선임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체계를 구축한 게 제대로 법적 취지나 실제 중대재해를 예방하게 맞게끔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지, 이게 대한 의문이나 문제의식이 되게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요즘에 중대재해에 대한 교육이나 이미 체계를 구축했지만은 이게 지금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점검 진단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제가 이제 지자체 점검 진단을 하면서 그걸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특히 지자체 관계자분들, 특히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분이나 전담팀에 계신 분이나 지자체 관리감독자분들, 그분들하고 같이 공유해보면 훨씬 더 우리 지자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안정화시키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조금 시간을 내서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약간 설명해 드릴 부분은,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어느 지자체라고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지자체를 제가 최근에 점검 진단한 그 내용을 이제 공유를 할 건데, 먼저 그 지자체 같은 경우 이제 진단 대상을 어떻게 했는지, 진단 항목은 어떻게 설정했는지, 그리고 주로 이제 개별 사업 단위에서 어떤 위해 위험 요인들이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 진단의 각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별로 주로 어떤 문제들이 점검되고 진단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체 지자체한테 좀 최우선적으로 좀 시급히 우리가 개선해야 될 과제들도 조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많이 궁금해하고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짧게나마 답변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해서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점검 진단의 대상 범위를 이제 설정할 때, 솔직히 지자체 단위는 규모가 일단 많이 크잖아요. 그죠? 일반 사기업이나 민간하고 비교해서 규모가 엄청 크죠. 관리 사업도 상당히 많고 종사자도 엄청나게 많고 부서 직군도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지자체 전체를 이렇게 한꺼번에 점검 진단하는 거는 너무나 비효율적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점검 진단하는 방식은, 일단 제일 중요한 이제 전담부서, 본부에 있는 중대재해 예방팀 또는 예방 전담부서가 하고 있는 업무. 이쪽은 주로 매뉴얼 만들고 체계 시스템을 갖추는 곳이죠. 전담부서가 짜놓은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제대로 짜졌는지, 이런 걸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담부서에서 이렇게 계획 세워놓은 게 실제 집행이 되려면은 대부분 과 단위, 각 사업부서에서 이게 다 진행이 되겠죠. 그럼 실제 허리 단위인 이 과 단위에서 실제 이런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나 체계가 작동되고 있는지, 그래서 과 단위를 저희들이 또 점검을 했습니다. 또 과 단위를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과 단위 밑에는 또 개 밑에는 또 각 사업 단위가 있죠. 한 과에도 3, 4개, 5개, 많게는 6개, 7개씩 개가 있고, 그 개별로도 사업이 개별 사업이 5개, 6개, 10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개별 사업으로 나눠지죠. 일단 대부분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보통 안전에서 말하는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는 사업 단위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 단위 중에서도 현업부서가 있는 사업 단위, 현업부서가 있는 사업 단위에 8개 과에 18개의 좀 위험한 작업이 있다고 싶은 그런 사업
사업들만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 진단을 했고, 오늘은 뭐 다 설명하고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사업 중에 대표적인 한 5개 정도의 사업들만 이제 예시로서 제가 어떤 위해 위험 요인이 있고 뭐가 관리 포인트고 그것과 같이 좀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진단 대상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진단 항목을 설정할 때는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제4조에 보면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4가지가 나오죠.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체계 구축 및 이행이죠. 그 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해서 다시 시행령 제4조에 8, 9가지의 구체적인 체계 구축을 어떻게 해라고 뭘 해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거 중심으로 저희들은 이번에 진단 항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는 한 8가지 되지만 조금 더 저희들이 좀 짧게 나눠보니까 한 15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목표 방침, 안전보건 조직과 역할, 그 다음에 위해 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절차 시스템, 그 다음에 일상적 안전점검 활동 이런 건 없지만 당연히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항목들이고, 그 위해 위험 기계기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것도 아주 안전에서는 중요한 항목이지만은 중첩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죠. 그래도 중요한 영역이어서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조사를 했고, 역시 위해 위험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것도 시행령에는 구체적 없지만은 저희들이 볼 때 이번에 같이 점검 진단했고, 그 다음에 안전보건에 관한 작업 절차, 매뉴얼, 절차서 이런 것들이 가장 또 중요한 시스템적 영역이죠. 그런 것들이 지자체 단위에서 어떻게 구축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어떻게 매뉴얼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고, 8번째로 이제 근로자, 작업자, 공무원분들의 어떤 보건과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시스템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점검 진단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시행령에 나와 있죠. 안전보건 예산 집행 아주 중요한 항목이죠. 안전보건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저희들이 진단 점검 항목이 됐고, 10번째가 종사자 의견 정치, 특히 위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종사자들의 의견 정치를 어떤 시스템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저희들의 진단 항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비상시 대비 매뉴얼, 급박한 상황 시에 어떻게 지자체가 대응할 수 있는지, 그다음 비상시 대비 매뉴얼이 어떻게 갖춰져 있고 그게 적정하게 갖춰져 있는지, 그 매뉴얼대로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이런 걸 또 진단해봤고, 12번째가 이제 도급 용역 위탁 종사자 안전보건 조치 확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되게 좀 제일 중요한 항목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지자체 같은 경우는 도급 용역 위탁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일반 민간하고는 규모가 다를 정도로 많이 방대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점검 진단에서 도급 용역 위탁 부분은 아주 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좀 점검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타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지 안전보건 관계 법령 점검, 반기별 점검 및 평가 이렇게 해서 15개의 어떤 진단 항목을 해서 전담부서, 그다음에 개별 사업부, 개별 과 단위의 부서 단위 점검하고, 그다음에 개별 사업들도 이런 15가지 항목을 가지고 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은 제가 이번에 지자체를 점검 진단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지자체 전담부서나 개별 부서 단위, 과 단위에서도 저 밑에 있는 사업 단위에서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은 저수조가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저수조가 누가, 어느 업체가 어떻게 청소를 하고 어떻게 청소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해 위험 장비를 쓰고 그런 작업에서 어떤 위해 위험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즉, 아직까지도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작업에 대한 위험성, 안전 작업에 대한 실태에 대한, 확인? 좀 그런 게 많이 부족해 보였고, 그래서 오늘은 이 지자체에서 다양한 위험 사업이 있지만은 한 5가지 정도만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제가 진단했던 느낌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녹지 및 공원관리 부서 사업이 있고, 산림관리 부서, 그다음에 방역작업, 구내식당 다 요즘 위탁을 주고 있죠. 그리고 저수조 청소 작업, 이렇게 5가지로 해서 제가 한번 현장을 직접 실사하면서 이게 직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도급을 줄 수도 하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직영이든 도급이든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둘 다 우리가 종사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다 관리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되겠죠. 첫 번째, 녹지 및 공원 관리. 모든 지자체가 상당한 그 지자체 내에 많은 녹지와 공원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녹지와 공원을 관리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보는 지점이 주로 장비를 어떻게 사용할까? 장비. 유해 위험 기계구를 혹시 쓰나 안 쓰나? 그걸 한번 봤고, 두 번째는 그런 장비와 그런 작업 방법, 저런 작업 장소에서는 어떤 유해 위험 요소가 있을까? 그걸 봤고, 그런 유해 위험 요소를 다시 만약에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이게 중대재해까지 발생할 수 있을지, 아니면 경상의 재해인지, 아니면 아주 경미한 재해거나 아차 사고로 끝날 수 있을지에 따라서 위험도의 정도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척도 기준을 가지고 상, 중, 하 이렇게 나눈 거죠. 상이면은 이게 중상해 이상, 즉 중대재해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재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녹지 및 공원관리부서를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해보니까 여기가 고소작업차를 써요. 건설 현장이나 제조업체에서 역시 고소작업차를 쓰는 순간 추락 위험이 항상 많이 발생하죠. 언제든지 추락 위험이나 끼임 사고나 차량 전복 사고, 고소작업차 상당히 위험한 기계기구 장비로 되어 있고 안전점검 대상 기계기구이고, 지자체가 이런 고소작업차를 실제 직접 운영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고 사용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고소작업차에 대한 어떤 안전 매뉴얼이나 지침이 이런 게 당연히 일반 건설 현장이나 제조 현장 같은 경우는 이게 다 갖춰져 있죠. 근데 지자체는 아직까지 이런 고소작업차를 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작업자들의 경험, 또는 작업 반장들의 관행, 경험, 그렇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주된 유해 위험 기계기구 물질에 대해서는 고소작업차, 애초기, 전동 엔진톱, 전정기, 이런 것들 많이 싼다. 이런 거 다 손에 베이고, 잘릴 수 있고 이런 사고죠. 그래서 주된 유해 위험 요소들 저희들이 위험성 평가에 준하게끔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당연히 예초기 작업 시 배임 사고 발생할 수 있죠. 전정 작업 시에 나뭇가지에 눈이나 앞면 찔림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이런 고소작업차를 사용하면은 추락이라든지 충돌 사고, 작업차 전도가 되는 이런 중대재해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녹지 및 공원관리 작업은 사고의 위험성을 저희들은 여기도 세부 사업으로 구분이 돼요. 녹지 사후 관리 사업이 있고, 공원관리 사업이 있고, 생활권 주변 위험목 정비 사업이라고 있어요. 위험목은 실제 태풍이나 이럴 때 가로수가 넘어지거나 하면 그걸 재가로는 그런 사업인데, 조금 위험 작업들은 대부분 다 도급을 주고 있더라고요. 조금 덜 위험한 경우는 이제 직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직영 같은 사업들을 보니까 위험도가 중 정도로 저는 봐서 중으로 평가했고, 그런데 위험목 정비 작업, 도급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중 장비를 많이 쓰고 고소 작업도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상으로 이렇게 저는 위험도를 분류해 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분류한 이유가 있겠죠. 모든 지자체가 예산과 인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먼저 위험도가 큰 작업부터 관리 매뉴얼 디테일하게 짜고 디테일하게 예산을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자체가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덜 위험하고 여기에 대한 구분과 인식이 잘 안 돼 있다는 걸 이번 진단과 점검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관리부서도 대부분 지자체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녹지나 산림을 다 숲 가꾸기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대부분 공원도 다 이렇게 산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관리부서는 제가 보니까 거의 벌목업에 준하는 유해위험 작업이 꽤 많더라고요. 산림 가꾸기 작업은. 첫째, 여기도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니까 목재 이제 보통 산림 방역 작업, 방제 작업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소나무 재선충 작업이라든지 그런 방제 작업하기 위해서 들로 나무에 구멍을 뚫는 들기도 사용하고, 천공기도 사용하고, 기계톱도 사용하고, 때로는 예초기, 그걸 돌리려면 공기 압축기도 필요하고, 목공용 전동 기계톱도 있고, 필요시는 용접 용단도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전동 글라인더도 많이 쓰고, 용접용 산소 탱크도 있고, 또 비상 출동하기 위한 트럭도 동원되고, 기타 엔진톱도 있고, 여기 보면 아볼리스트라는 도구가 있죠. 이 아볼리스트 작업은 뭐냐면은, 큰 나무 같은 경우에 벌목할 때 하단부에서부터 이게 벌목하면 나무가 넘어지면서 옆에 있는 인가나 시설물을 갖다 덮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
이 실제 로프를 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나무를 절단하는 식으로 이게 벌목 작업을 합니다. 그걸 보통 아볼리스트 작업이라고 하는데 깜짝 놀라게도 실제 이런 유해 위험 작업을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이래 위험 작업을 전 도급주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직영으로 그 현장 소장님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아볼리스트 자격증도 따시고 그 매뉴얼도 스스로 공부하고 그것도 좀 한편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 지자체 유해 위험 작업이 있다면은 공식적으로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우리 전담 조직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딱 작업 매뉴얼에 지침을 내줘야죠. 그 관리자가 자기 스스로 다른 데에서 어떤 매뉴얼 가지고 인위적으로 쓰고 있으면은 그게 다행히 맞으면 좋은데 잘못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책임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중대재해 예방하는 데서도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산림관리부서에서도 주된 유해 위험을 조사해 보니까 역시 다양한 기계톱에 의한 배임 사고 또 약재 주입이나 혼정 작업하면서 여러 가지 그 약재가 몸에 당연히 유해하겠죠. 그러니까 호흡이나 신경계, 내심혈관계 질병도 유발할 수 있고 또 벌목 작업 시에 목재 깔림 사고나 충돌 사고 또 대부분 벌목 작업은 비탈진 경사지에서 작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불안한 자세로 중량물의 전동톱을 사용하다 보면 당연히 넘어짐 사고나 추락 사고도 발생할 수 있겠죠. 기타 보니까 이게 폭풍이나 태풍이 오면은 또 많이 절개지에서 나무들이 쓰러지면 거기에 대한 제거 작업도 이게 출동한단 말이죠. 그럴 때도 충돌이나 추락 위험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기타 위험목 제거 작업 시 이렇게 아볼리스트 작업하다가도 추락하게 되면 언제든지 중대재해 위험이 아주 많죠. 그래서 저는 이 산림관리부서는 모든 사업, 산림병해충 작업이든 산림 가꾸기 사업이든 산사태 현장 예방단이든 산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작업은 실제 제가 볼 땐 다 고위험 작업이다. 언제든지 중대재해가 날 수가 있는 작업이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위험도를 상으로 했죠. 이렇게 위험도가 상이면은 이게 관리 시스템 자체가 다음 부서하고는 달라야 돼요. 모두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그런데 그런 차별성이 아직까지는 잘 없다. 그렇게 좀 진단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방역 작업도 우리 코로나 때부터 해서 방역 작업이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방역 작업도 제가 현장 가서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하는지 한번 관찰을 해봤어요. 보니까 제일 중요한 방역 작업이 대부분은 이 사진에 놓는 방역 기계죠. 그래서 방역 기계를 들고 우리 직영으로 이분들이 방역 작업을 하시는데 주된 유해 위험 요소를 보면은 방역 기계 저게 약재까지 다 넣으면 약재까지 가득 넣으면 약재만 20kg 정도 돼요. 그럼 기계까지 하면 저게 최소한 30kg 이상의 무게란 말이죠. 저걸 한쪽 어깨에 메고 장시간 작업하면 당연히 어깨 부담이나 근골격 작업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 이분들이 근골격으로 산재 신청한 경우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역하면서 나오는 소음, 이런 소음도 장기가 노출되면은 언제든지 소음성 난청이라는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방역 약재 자체가 이게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죠. 이게 장시간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방진 마스크나 방독 마스크를 낀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여기 다 장기가 노출되면 이게 몸속에 흡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건강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방역 작업을 제가 자세히 관찰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천 같은 데서 많이 작업을 해요. 이렇게 겨울과 하천 그런 데서 민원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건 하천에서 이렇게 소독약을 뿌리다 보니까 시야 확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언제든지 옆에서 땅뜨대지에 떨어져서 겨울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추락이나 넘어짐 사고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또 방역약제에 의한 피부질환, 안질환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하수도나 이렇게 또랑이나 이런 데서 작업하시니까 오히려 또 그런 데에서 병해충에 또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감염성 질환에 발병될 우려도 있고, 또 방역기가 장시간 가동되게 되면 상당히 열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언제든지 화상사고, 또 대임사고 이런 것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역 작업에 대해서는 직영으로 하고 있지만은 위험도를 저는 중 정도로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또 지자체 대표적으로 있는 게 또 상주하고 있는 위탁업체는 이제 보통 구내식당이 많이 있죠, 그죠? 지자체 도급으로 이제는 구내식당. 구내식당은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실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게 영역이죠. 뭔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대량의 식재를 다듬고 조리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 거기에도 유해위험 기구가 좀 점점 많이 복잡하게 들어가 있죠. 조리용 가스 화구부터 시작해서 주방용 자동 세척 기구도 다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굴러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실칼이라는 날카로운 조리 도구가 또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튀김기, 대형 튀김기를 사용하다 보면 언제든지 튀김기에서 폭발도 일어나고 화상 사고도 언제든지 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그리고 대형 솥을 이용하다 보면 대형 솥을 돌리고 움직이다가 끼임 사고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본 주된 유해 위험 요소는 화재 사고, 가스불에 의한 화재 사고나 기름에 의한 화상 사고, 그리고 보통 젖은 손으로 조리 작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충전부에 손이 닿으면 언제든지 감전 사고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항상 또 주방 같은 데는 물기가 항상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미끄럼 방지 조치나 신발 신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넘어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기타 협착 끼임 사고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근골기 질병들도 주방에서는 많이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라든지 쪼고이는 자세라든지 중약물 취급 때문에 이런 근골기 질병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요즘에 뉴스에 많이 되고 있는 게 주방 종사자들이 이제 장기간 10년 이상 이렇게 주방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조리 흉에 의한 폐암이나 폐질환 발병률이 지금 급격히 지금 높아져서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폐질환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사고나 질병에 대한 위험성 정도를 봤을 때 저는 구내식당은 한 중 정도로 보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판단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개는 이제 저수조 청소 작업인데, 여기는 저수조 청소를 이제 도급을 주고 있더라고요. 보통 큰 빌딩이나 건물은 소방법에 의해서 다 이렇게 저수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이 저수조는 보통 이제 소화용수로도 쓰고 비상시에 이제 생활용수로도 쓰죠. 그래서 큰 데는 저수조 사진을 보시다시피 한 4, 5m까지도 되고, 깊이가 그 정도 물이 잠겨 있는 거죠. 이것도 생활용수로 쓰기 때문에 이거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돼요. 청소하려면 결국 저수조 밑에도 누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청소업체가 저기에 들어가서 이제 청소 작업을 하겠죠. 그것도 다 도급이죠. 사 내에서, 구청 내에서 도급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처법상 우리 관리 대상 보여야 될 종사자죠. 그러면 여기는 특히 저수조는 수중 펌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중 펌프의 점검 때문에 꺼냈다 넣었다 하는 작업이 있을 수 있고, 또 저수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벽에 저수조에 붙어있는 성강 사다리가 있어요. 거기가 뭐 자주 이용하시다 보니까 아주 부실하게, 아주 가늘게, 그것도 직선으로 이렇게 성강 사다리가 돼 있고 울이 전혀 대부분 설치가 안 돼 있죠. 그리고 위에 올라가도 뭐 여기가 뭐 4, 5m 돼도 자주 작업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난간 이런 게 거의 다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올라가서 언제든지 추락 위험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고압 호스를 통해서 세척 작업을 하죠. 그러면 이런 유해 위험 기기구를 사용하다 보면은 일단 저수조에 올라가기 위해서 성강 사다리 올라가는 과정에서 저도 한번 직접 올라가 봤어요. 너무 올라가기 힘들고 좁았고, 올라가는 파이프가 아주 가늘어서 발이 언제든지 미끌릴 수 있는, 그리고 보호할 수 있는 운이나 밑에 추락 방지망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락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걸로 보였고, 또 지붕 위에서 다시 저수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거기서 펌프도 올리고 내리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안전난간이 없다 보니까 지붕 위에서도 밑으로 추락할 수도 있고, 또 저수조 계부를 덮고 열어야 되겠죠. 이게 덮고 열다가 밑으로 뚝 떨어질 수도 있고 추락할 수도 있고, 다시 저수조에서 밑으로 내려가려면 또 실내에도 이렇게 성강 사다리가 있는데 거기도 역시 아주 부실하게 성강 사다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내려가다가 추락할 위험도 있죠. 또 내부에서 이제 수중 펌프를 들어 올리다가 인양 작업하다가 로프가 끊기거나 파단이 일어나면은 밑에 작업자와 충돌, 그런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저수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밀폐 공간이죠. 이런 밀폐 공간은 사전에 작업 들어가기 전에 산소 농도 측정부터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걸 안 하고 들어가면 언제든지 질식 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안에서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 사용하면 동료 근로자 눈에 분사되면은 실명까지도 올 수 있는 위험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타 수중 펌프를 점검하다 보면은 감전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바닥 청소하다 보면 바닥이 늘 묻기가 일치니까 미끄러면서 넘어질 수 있는 사고. 그래서 제가 볼 땐 그 사고 유형이 되게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저수조 청소 작업은 사고 위험성 정도를 두고 상으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를 제가 관찰해 보니까 이 위험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어떤 매뉴얼이나 지침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다행히 그 지자체 현장 관리 감독자님이, 현장 작업 반장님이 책임감이 강해서 현장에 가서 직접 산소 농도 측정하고, 그까지 측정하고 도급 근로자가 어떻게 작업하는지 감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발전한다면은 어떻게 관리 감독해야 될지, 저는 작업자들이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 그런 안전작업 매뉴얼이 있었다면 훨씬 더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전체적인 조금 전에 제가 각 사업별로 조금 유해 위험 작업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우리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항목들이 있잖아요. 항목들별로 실제 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건 현재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여기서 아쉬운 점들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점들을 제가 발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항목이 14가지, 15가지가 돼가지고 이걸 일일이 다 하기에 너무 시간상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보고 중요한 부분들, 예를 들면 뭐 체계 구축이라든지, 중대 본부 전담부서의 위상이라든지, 위험성 평가 활동이라든지, 도급 용역 위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설명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자료를 참조해서 좀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전담팀을 통해서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와 관련된 매뉴얼 다 봤어요. 물론 지자체에서 스스로 이렇게 안전보건 인력이 많아가지고 전문가가 많아서 스스로 체계 구축 꾸준히 해왔더라면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졌을 것 같은데, 불행히도 우리 지자체가 대부분 산안법 밖에, 지도 관리 감독 밖에 영역에 있다 보니까 없는 시스템을 갑자기 짰죠. 그래서 다 저희들 같은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서 급하게 법에 맞게끔 목표 관리, 예산 관리, 인력 관리, 조직 체계, 비상시 조치 다 급하게 매뉴얼로 짜긴 짰는데, 법상 갖추긴 다 갖췄더라고요, 전담팀에서. 근데 이제 그게 짰으면 저걸로 이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좀 깊이 있게 보니까 역시 좀 저희들도 그때 급하게 짜줬지만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이제는 좀 보이는 거죠. 2, 3년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빠진 부분이라든지 법 취지와 좀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좀 급하게 요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짰던 부분이 한계가 뭔지도 좀 보이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느낌은 일단 전문가 인력이 전담본부에는 있어요. 중대재해 예방팀이라는 게 구성됐잖아요, 그죠? 각 지자체 중대재해 예방팀이 구성되면서 거기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 안전보건 전문 자격이 있는 신분들이 그래도 3, 4명, 5명은 있으니까, 그래서 본부 단위에서 전체적인 매뉴얼 체계는 잘 갖췄는데, 부서 단위로 딱 내려가면은 무슨 부서, 무슨 과로 내려가면은 거기에는 안전보건 전문가가 없단 말이죠. 거기에는 안전보건 조직 체계상은 관리감독자, 부서장을 관리감독자로 딱 선임해놓은 거 외에는 조직 시스템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무너져요. 중앙에서는 매뉴얼 아무리 잘게 잘 만들어놔도 밑에 가면은 그 매뉴얼 해석 능력부터 많이 떨어지죠. 위에서 전담조에서 이런 거 점검해서 올려주세요, 이런 매뉴얼대로 지켜주세요 해서 내보내도 부서 단위에서는 그 매뉴얼에 대한 이해 정도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고, 관심도도 낮고, 그걸 이행할 집행 능력도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느낀 총체적 결론은 아직까지 지자체는 상부 단위는 체계를 구축했대, 허리 단위와 하부 단위는 이제부터 해 나가야 된다. 보통 우리 건설 현장이나 제조 공장 도라치면 시스템이 구축된 건 아니겠죠. 수십 년간의 많은 재해와 반성과 경험 속에서 이제 우리가 체계 구축했듯이 지자체도 급하니까 일단 상층부 먼저 조직 체계를 구축했지만, 역시 제일 중요한 허리와 하부 단위, 특히 현장 단위는 아직까지
미진하다. 이렇게 저는 좀 진단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이 지자체는 마음대로 인력을 뽑고 마음대로 예산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다 중앙에서 예산 승인과 예산을 또 따야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위험하다고 해서 모든 예산을 마음껏 써줄 수 있으면 다 중대재해도 예방할 수 있는데, 한정적인 예산으로 이 많은 부서의 많은 사업들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말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보니까 그런 게 잘 눈에 안 띄어요. 뭐 전체 18개 부서면 18개 부서 비슷하게 안전보건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나 그렇게 돼서는 뭔가 안 된다. 그래서 먼저 제가 보니까 지자체는 현업부서와 비현업부서가 일단 구분이 돼요. 현업부서라는 거는 뭔가 건설이나 제조처럼 현장에서 육체 노동자 또는 육체적으로 뭔가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서들이에요. 아무래도 당연히 사무실에서 행정 서비스를 하는 업무하고 현장에서 뭔가 사람이 인력으로 뭔가 기계기구, 물질을 사용하면서 작업하는 단위하고는 재해 발생 빈도 또는 재해가 나도 크기, 중대성이 완전히 틀리겠죠. 그러면은 이런 위해 위험 작업을 하는 현업부서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짜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잘 구분이 안 돼요. 비현업부서나 현업부서나 체계 시스템이 비슷하게 짜져 있다는 거죠. 이러면은 상당히 예산이 한정적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못 쓸 수 있다. 이런 걸 좀 느꼈고, 그래서 예산을 쓰더라도 고위험 작업이 있는 현업부서도 또 난이도 평가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아까 5개 사업 단위 했을 때도 위험도가 중위대가 있고 상인대가 있었잖아요. 그럼 상인대만 모아서 거기는 무조건 지자체에서 최우선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업들이에요. 그런 데는 실시간으로 반기별로 바로 부청장님한테 또는 시장님한테 어떻게 점검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상시적 보고해야 돼요. 왜냐면은 만약에 중대재해가 난다면은 거기서 날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고 보거든요. 실제 제가 아까 예를 들었지만 실제 벌목 현장에서 지자체에서 중대재해가 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또 고용노동부나 검찰에서도 지금 조사 중에 있고,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가장 위험한 작업 단위가 어디인지 그거부터 파악하고 거기에 예산을 집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 파트인데요. 이것도 교육훈련이 지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다 빠져있고 다 예외적으로 돼 있어요. 할 의무가 없다 보니까. 근데 사람이 교육훈련 안 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가 없죠. 이게 뭔가 이제 법 체계가 안 맞아요. 산업법상은 다 빠져있고 현업부서는 물론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은 비현업부서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예외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다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은 재해를 못 막는데 중대재해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산업법에 예외라 해서 안전보건 교육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중대재해를 다 같이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현업, 비현업 구분하지 말고 다 교육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보니까 꼭 필요한 법정 교육만 억지로 하고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것도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도 장족의 어떤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이제는 관리감독자라는 개념도 없었는데 지금은 지자체가 그래도 중처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조직이 굴러가야 되고 조직이 굴러가야 되면 결국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핵심이 관리감독자거든요. 이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활동에 실질적인 키를 쥐고 있고 제일 많은 활동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훈련이 되게 중요한데 이 관리감독자 교육도 법에서 정한 것만 겨우 억지로 의무적으로 또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없고 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 것은 이제는 전사적 안전보건 관리 이런 시스템으로 기업이나 민간은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지자체도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 지자체 공무원들이 입사하면 퇴사할 때까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이 있죠. 그 교육 안에 안전보건 교육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거지 별도로 한 번씩 외부 관계자 불러서 몇 시간씩 교육 받는다고 절대 어떤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지자체는 지자체에 맞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리감독자들에 대해서 선임됐으면 관리감독자들에 대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확한 커리큘럼을 짜고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교육 훈련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한 과에 엄청나게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부서장님이 그걸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는 그 개별 사업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저수조 청소가 있거나 불목 작업이 있으면 그 작업에서 어떤 유해위험 기구를 사용하고 어떤 안전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지를 부서장이 알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 교육 훈련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대부분 관리 감독자 교육 저도 뭐 많이 지에서 불러가 보면 좀 너무나 일반적인 교육밖에 안 시키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교육시켜 주십시오.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해 주십시오. 중대시민재해 예방 교육. 지금은 딱 이 정도 수준이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지자체가 수준이 높아지면 저희 지자체에 저수조와 벌목 작업과 뭐 식당 이런 작업이 있는데 이런 작업하는 우리 관리 감독자들이 이 작업을 잘 관리하기 위한 이렇게 맞는 교육을 좀 해주십시오. 이 정도까지 이제는 우리가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리감독자 선임 및 관리의 문제인데요. 저도 요번 지자체에서 제일 많이 심각하게 본 문제인데, 원래 관리감독자라는 개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감독자의 원래 취지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들, 실제 현장에서 작업 지휘를 누군가 할 거 아니에요. 그 작업 지휘자가 작업하기 전에 이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기계기구가 안전한지, 그다음 작업 통로가 가다 넘어지는 게 없는지, 이 작업자들은 작업 절차나 시스템을 알고 있는지, 이 작업자들은 충분히 도구를 차용하고 있는지, 이런 걸 지도 감독하라고 관리감독자를 선임하라고 산업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 이번에 관리감독자 선임 현황을 저도 전국 조사 다 해보니까 다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에요. 또 원칙이 없어요. 대부분 공통적으로 부서장님들은 다 과장님들이죠. 과장님들은 다 관리감독자 선임했는데 그 밑에부터는 다 주고 먹고 그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데는 계장까지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작업 반장까지 선임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작업 반장만 한 데도 있고, 이 지자체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관리감독자도 되게 좀 부족해요. 특히 현업부서가 있다는 것은 뭔가 사고 위험성이 큰 데는 현장에서부터 다 관리감독자 선임해야 되는데, 현장에 사무실에 있는 부서장님들은 관리감독자 선임되어 있는데 진짜 꼭 필요한 현장에서 작업 지휘하는 작업 반장이나 소장님들은 관리감독자 선임 안 된 경우도 저는 많이 봤어요. 이것도 상당히 빨리 개선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이런 관리감독자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관리감독자에 대한 업무 평가 기준이나 평가 결과가 인사고과에 다 반영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이미 민간은 그렇게 한 데가 많죠. 그런데 지자체는 아직까지는 관리감독자 선임만 해놓고 관리감독자 업무 분장표도 좀 잘 안 돼 있고 평가 기준도 너무나 요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돼 있어서 과연 부서장님들이 저래가지고 정말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을까? 안 그래도 부서에 일이 많은데,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좀 시급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음은요. 네 번째. 보통 본부에 이제 중대재해 전담팀이죠. 또는 중대재해 예방팀, 부서의 위상 문제인데요. 요것도 이번에 지자체를 조사해 보니까 전담팀이 본부에 있긴 있는데, 원래 중처법 매뉴얼이나 보면은 전담팀 역할이 뭘까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컨트롤 타워 기능이거든요. 그러려면 대부분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또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바로 밑에 있어야지 전담조직이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데, 보니까 지자체는 뭐 재난예방과 안전예방과의 한 부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자체장의 직접적인 직속 부서가 아닌 걸로 되죠. 그러면 또 일개 과에 한 부서 팀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부서장을 지도 조언하기가, 다른 부서장이 이미 지위가 더 높기 때문에 지도 조언하기도 되게 힘든 그런 구조적 문제가 좀 보였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지적을 좀 했고, 어떤 구청 같은 경우는 이제 부구청장님을 CSO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정하고 부구청장 밑에 바로 전담조직을 편입시킨 그런 부서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위험성 평가 활동인데요. 우리 중처법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에서 핵심을 위험성 평가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험성 평가도 이번에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살펴봤는데,
위험성 평가를 하긴 다 했어요. 법을 또 지자체는 잘 지키시니까 100% 위험성 평가는 다 했어요. 전 부서에서 다 했더라고요. 현업부서, 비현업부서 구분하지 않고 다 했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외부업체 선임해서 하다 보니까 제일 좀 문제점이 사업 단위 또는 부서 단위에서 결합력이 너무 낮아요. 외부업체가 쏙 둘러보고 쏙 평가하고 그냥 가버리는. 근데 보통 건설 현장이나 제조 현장 안 그렇거든요. 밑에 현장에서부터 위험성 평가를 하고 다시 그걸 관리부서, 전담부서 2차, 3차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이제 현장에서부터 위험성 평가를 해와야지 그게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가 되는데, 지금은 약간 중앙에서 그냥 외부기관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것도 되게 많았어요. 특히 도급사업들은 다 누락되고 있고, 저수조 청소도 실제 다 빠져 있고, 실제 위험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현장에 있는 1층부터 위층까지 그냥 현장에 있는 설비나 기계구구 그런 공간들만 이렇게 위험성 평가에 담은 한계점도 이번에 많이 표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개선 과제로서 많이 좀 제시를 해줬고요. 그 다음은 6번째가 이제 작업 중지 제도와 안전작업 허가제인데요. 요 파트는 지자체 중요한 이유가, 지자체는 제가 도급 변경 위탁이 상당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도급 변경 위탁을 실제 관리하기도 힘들고 감시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실제 일반 민간에서는 이미 안전작업 허가제를 많이 시행하죠. 도급을 주고 그 도급이 정말 유해 위험 작업, 추락이나 밀폐 질식이나 화재 폭발이나 감전 등의 중대재해가 날 만한 유해 위험 작업이면은 다 원청에 신고를 하고 원청이 안전하게 작업 준비가 되는지 확인하고 작업 허가를 내주거든요. 근데 지자체에서는 아직 안전작업 허가제를 시행하는 데가 아직 없는 데가 제법 많은 것 같아요. 작업 중지 제도도 도급 근로자가 작업하다가 뭔가 위험하면은 작업 중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매뉴얼이나 체계가 잘 안 돼 있는 걸 이번에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도 좀 민간의 그런 앞서가는 제도를 빨리 도용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관리는 뭐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기타 유해 위험 기계 설비 관리도 여러분 자료 프린트 참조해 주시고, 아직까지 유해 위험 기계 기구가 사업 단위에서는 예를 들면 벌목 작업 소장님은 자기들이 어떤 유해 위험 기구를 쓰고 있는 줄 아는데 그 위에 개나 과에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아직 개별 사업에 대한 유해 위험 기계, 유해 위험 물질, 유해 위험 작업 방법,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한 매뉴얼, 이게 대한 실태 파악이 좀 많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조금 드리고, 물질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10번째가 안전작업 절차와 매뉴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근데 보통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예를 들면은 뭐 비계를 조립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타워 크레인을 설치 해체를 한다든지, 뭐 콘크리트를 타설한다든지, 각 작업별로 다 위험 작업이니까 다 업무 매뉴얼이 다 있어요. 그거 없이 작업자들이 할 수도 없고, 그거 없이 관리감독자가 관리감독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자체는 분명히 저수조 청소, 방역작업, 식당, 뭐, 다 위해 위험 작업들이 나름대로 다 있는데, 거기에 작업별로, 매뉴얼이 거의 없더라고요. 중앙에서 만든 어떤 큰 안전보건 체계 구축에 대한 매뉴얼이 있지만은, 현장에서 실제 작업하는데 관리감독자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작업자가 어떻게 안전하게 작업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절차상 매뉴얼들이 전반적으로 다 안 갖춰져 있다. 이런 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 특히 위해 위험 작업을 도급업체가 수행하면 그 도급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작업자가 어떻게 관리 감독해야 될지 관리 업무 매뉴얼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도 지금 많이 누락되어 있는 게 보였고요. 그다음에 비상시 조치 관리 부분도 뭐 어느 정도 매뉴얼은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제 유형별로 뭐 화재 폭발 누출에 대해서 유형별로 되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지자체는 일반 공장이나 건설 현장보다 내가 볼 때는 더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워낙 과별로 진행하는 사업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데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보니까 아주 취약계층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막 밀집해 있는데, 근데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는 사람도 있고, 방문해서 뭐 집 청소도 해주고 도배도 해주고 뭐 간단한 설비도 고쳐주고 이런 것도 지자체에서 해요. 그런 방문하면서도 다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데 대한 어떤 그런 작업하면서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저수조 작업하다 질식 사고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벌목 작업하다가
깔림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각 과별, 사업별 어떤 특성에 맞는 비상조치 매뉴얼이 조금 이렇게 더 갖춰주시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갖춰준 것 같아요. 이제 향후의 과제가 이제 그런 걸 갖춰줄 수 있게끔 하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12번째가 도급 영역 위탁 관리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제가 한 2시간 이야기해도 좀 부족할 만큼 핵심이죠. 제가 볼 때는 중대재해가 만약에 지자체에서 난다면 아마 70% 이상이 아마 도급 영역 위탁업체에서 아마 발생하지 않을까. 실제 현장 실사해 보니까 직영으로 하시는 분들도 뭐 위험하지 않고 힘들지 않은 건 아닌데, 실제 제가 볼 때 정말 중대재해가 날 만한 부분들은 거의 다 도급 영역 위탁으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도급 영역 위탁 업체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도급 영역 위탁을 많이 주고 있는데, 여기 그 사업들이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해야 될 대상 사업인지 아닌지 여기서부터 각 과별로 해석이 다 틀려요. 많이 누락되어 있어요. 늘 상시적으로 도급 영역 위탁을 주는 사업들은 다 매뉴얼에 들어와 있는데, 많이 빠져 있는 게 특히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하는 작업들, 도급 주는 작업들, 그건 거의 다 대부분 다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일시적 간헐적으로 한다고 해서 위험성이 작아지나요? 아니거든요. 오히려 일시적이고 간헐적, 딱 2시간 천정 보수 작업하고 왔다가 사다리 잘못해서 추락하는 경우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는 어쩌다 한번 도급 주기 때문에 아예 관리 매뉴얼에 다 빠져 있어요. 아니다는 거죠. 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모든 우리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되면 다 중대재해보호 대상자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도 되게 다시 한번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도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도급에서 주는 것까지 좋은데 주고 난 다음에 도급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위험성 평가거든요. 그건 우유도 해야 되고 도급업체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우유도 안 하고 도급업체도 안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부서도 되게 많다는 거죠. 현장 가면은. 실제 도급이 또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특히 간헐적 일시적으로 도급 주는 작업은 거의 90% 이상이 위험성 평가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가 다 영세하고 도급 금액도 작다 보니까 간단하게라도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다 안 하고 있다. 이것도 지금 심각하게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도급 영역 위탁에서는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방식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점검 진단하는 협의체는 너무 안전보건 도급 대상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하면은 회의가 잘 안 되니까 과별로 쪼개서 하더라고요. 과별로 하면은 또 너무 작아서 들어온 업체가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과별로 한두 개 업체만 하고 있으니까 깊이 있는 협의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거는 그리고 또 직접 지자체장이 다 부서장한테 맡겨놓고 협의체 잘 못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이게 법 취지하고도 안 맞고, 그래서 반드시 반기별로 1회 정도는 전체 특히 현업부서의 도급은 다 불러서 지자체장이 직접 회의를 주관해서 그분들의 안전보건 실태도 들어보고 어려운 점도 들어보고 요구사항도 들어주고, 우리가 업체들한테 수급업체한테 반드시 지키라고 해야 될 사항도 지자체장님이 한번 강조해주고,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반기라도 한 번씩은 꼭 지자체장님이 주도해서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것도 좋은 개선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지자체 좀 심각한 게 다 건설 관리 부서가 있잖아요. 근데 지자체에서는 소규모 건설이 발주가 엄청 많아요. 소규모 건설 발주가 뭐 2천만, 3천만 원도 안 되는 공사가 엄청나게 많이 발주되고 있는데, 이게 그 산업안전보건법의 건설 발주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에 해당되는지 그 구분을 잘 못하고 있어요. 진짜 잘 못하고 있고, 실제 도급인의 의무에 속하면은 관리감독 매뉴얼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단 말이죠. 발주자라 하더라도 산업법에 여러 가지 발주자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2천만 3천짜리 도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관리 매뉴얼도 없고, 발주자 관리 매뉴얼도 없고, 도급인 관리 매뉴얼도 없고, 실제 너무 작은 공사는 우리 관리감독 현장에 못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위험성 평가도 거의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자체 건설공사 발주도 좀 심각한 실태인 것 같다. 이것만 좀 집중해서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은 한번 또 어떻게 좀 시스템 갖춰야 될 건가 한번 또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도급용 위탁 이 정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타 뭐 안전보건 관계 법령 점검이라든지 반기별 점검 평가 활동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도 이제 중앙단에서 하다 보니까 중앙단에서 이제 어떤 점검 평가 틀을 내보내주고 각 부서에서 이걸 이제 거기에 맞게끔 점검해서 전담팀에 올리는 방식이던데 전담팀에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모두 다 적용된 일반적인 툴로 보내다 보니까 이 현실하고 전혀 안 맞죠. 각 과 부서마다 사업 특성이 다 다르고 작업 특성이 다 다르고 위해 위험도가 다 다르고 장비 기계 기구 사용 방법이 다 다르면은 그것도 사업 단위에서부터 반기별 점검 평가하고 사업 단위에서부터 관계 법령 점검하고 그다음에 그걸 과에서 2차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최종 전담팀에서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도 상부에서 밑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체계적인 점검, 좀 실질적인 점검, 좀 중대재해를 진짜 예방할 수 있는 점검 평가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도 이만큼 하고 있는 건 대단한 발전이다. 내가 이런 건 초차 없었는데 지금 지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엄청난 저는 엄청난 혁신 과정 중에 하나라고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고 저희 남들도 진단 점검하면서 느꼈던 걸 쭉 점검하면서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 이건 공통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뭔가 이거는 개선했으면 좋겠다. 좀 시급하다는 부분만 한 5가지 좀 정리해 봤는데 한번 조금 같이 공유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인력과 예산 부분이죠. 인력과 예산. 민간하고 틀리죠. 민간은 대표자나 책임 경영자 마음만 먹으면 어디는지 자기가 인력과 예산을 결정해서 할 수가 있지만은 지자체는 다 관계 법령과 규율에 의해서 예산과 인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우리가 막아야 될 중대재해 범위와 대상은 엄청나게 넓은 반면에 한계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현업부서와 비현업부서를 구분해라. 특히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현업부서의 뭔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고도화시키고 예산도 거기에 집중하고 인력도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돼야 된다. 특히 도급용역 위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영세 업체들이 많이 수급업체로 선정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중첩법이나 산업법에서는 적정업체 선정하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적정업체 선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영세업체가 만약에 들어온다면은 그 영세업체가 실질적인 안전보건을 활동할 수 있게끔 안전장비도 지원하고 인력도 좀 지원하고 교육도 좀 시켜주고 위험성 평가도 컨설팅 해주고 실질적인 거기에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가 실제 중대재해 예방하는데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의견을 조금 드리고요. 두 번째가 관리감독자 선임 단위를 체계화하는 문제인데요. 그리고 관리감독자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부서장들만 감독자 선임했는데 여기도 지금 이번에 저희들 컨설팅 받고 난 다음에 현장 수당, 그 다음에 필요시에는 각 그 사업 담당자까지도 선임하려고 지금 다시 점검이 들어갔어요. 선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관리감독자 업무 법인을 잘 정해줘야 되겠죠. 근데 업무 분장도 지금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선임만 해놓고. 그러면은 이게 과정급 관리감독자와 작업 현장 수장의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은 달라야 돼요.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근데 그게 업무가 전혀 구분 안 되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냥 법에 있는 관리감독자 업무만 가지고 평가하거나 업무를 제시하면은 전혀 안 맞다는 거죠. 그런 것도 이번에 컨설팅에서 저희들이 많이 지도 개선해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현업부서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고도화해라. 이건 제가 오늘 강의에서 제일 많이 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특히 현업부서에서 진짜 우리 지자체에서 40가지의 사업이 있던 50가지의 사업이 있던 그 중에서 정말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개 사업이든 20개 사업이든 정해란 거죠. 거기에 우리의 화력을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예산만 쓴다고 예방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도급이든 직영이든 우리가 보호해야 될 종사자라면은 어떤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전문가도 투입해서 진단도 해보고 해서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게끔
거기를 집중적으로 체계를 고도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조금 덜 위험한 부서, 덜 위험한 작업 이렇게 체계 구축을 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냐 이런 제가 의견을 좀 드리고요. 네 번째가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도급 용역 위탁 사업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전체 정말 쉽지 않죠. 직접 채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간접 고용이잖아요. 그죠? 간접 고용이니까 직접적인 작업 지시나 직접적인 명령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간접적으로 컨트롤하려면은 어떤 규정이나 매뉴얼 이런 걸로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도급 영역에 대한 특성에 맞는 매뉴얼 절차서 이런 게 거의 다 없단 말이죠. 관리감독 매뉴얼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도급 작업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부터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 도급 작업인지 아닌지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마지막으로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비상조치 매뉴얼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말 그대로 제가 지자체는 업무 영역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중대재해가 발생할지 정말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 전담팀에서 중대재해 매뉴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건 전체적으로 작동하는 중대재해 매뉴얼로 봐야 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각 부서에서 각 사업 단위에서 자기 사업의 특성에 맞는 우리 사업에서는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겠지. 거기에 맞는 그런 재해가 실제 났을 때 어떻게 조치할 건지 각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비상조치 매뉴얼이 보완돼야 된다. 저희 이번 컨설팅 해준 여기 지자체에서도 지금 벌써 사업 단위에 맞는 비상조치 매뉴얼을 지금 보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이제 기타 자주 묻는 질문인데 다시 한 번만 더 점검하겠습니다. 관리감독자를 어느 범위까지 선임해야 하나요? 이것도 제가 오늘 누차 여러 번 설명했는데, 일단 현장 책임자, 현장에서 공무원이든 도급 근로자든 누군가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 명령한 사람은 반드시 관리감독자 선임해라. 그게 제가 첫 번째 주문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재해 발생 가능성이 많은 부서, 높은 부서일수록 관리감독자 선임을 두텁게 하라. 그렇게 제가 또 강조드리고, 관리감독자 선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관리감독자가 뭘 해야 될지 명확한 업무 분장표를 정확하게 짜주고 거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이것도 이제 강의 가거나 제가 하면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죠. 도급 사업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이것도 제일 중요한데, 제가 다시 한번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지자체에 너무 많은 도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제일 위험한 도급 사업 10가지 선정해봤으면 좋겠어요. 10가지도 좋고 15가지도 좋고 제일 위험한 사업,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일 위험한 사업부터 찾아보자. 두 번째, 도급 사업에 맞는 관리 시스템을 만들자. 관리 시스템. 업체 어떻게 선정하고 도급 관리감독 매뉴얼 어떻게 만들고 안전작업 허가는 어떻게 하고 작업 중지 제도는 어떻게 하고 이런 도급에 맞는 관리 매뉴얼을 만들자. 그리고 도급 사업에 대한 책임자, 특히 도급 사업일수록 나중에 중대재해가 나면 누구 책임인지 너무나 불명확하고 많아요. 당연히 이게 제일 많은 싸움이 되겠죠. 수급업체는 원청에서 지자체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시켜서 우리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할 거고, 반대로 지자체는 또 하청업체에 탓할 수도 있죠. 그런 불필요한 갈등과 싸움을 안 하기 위해서는 규정과 절차, 매뉴얼로서 명확한 책임과 권한을 선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안전보건 예산 어떻게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오늘 강의에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한 부분인데, 그래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중대성이 큰 사업의 예산을 우선해서 집중적으로 편성하시고, 그 예산은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막아주는데 예산을 쓰려고 노력해야 돼요. 보면 다 일회용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한다는 거는 그 중대재해가 날 만한 요인들을 아예 처음부터 없애거나 제거하는 방식, 그게 제일 좋죠. 그게 안 되면 공학적으로 개선하고, 그 다음에 관리적 대책, 작업 절차나 작업 방법, 작업 순서 이런 걸 이제 써서 관리적 대책을 쓰고, 마지막이 보고서죠. 근데 지금 대부분 안전보건 예산이 그냥 아무 상관 없이 보고만 나눠준다든지 그냥 교육만 한다든지 그 마지막 단계만 쓰고 있어요. 그거보다는 본질적인 꼭 이 작업 우리한테 필요해? 꼭 이래 위험한 기계를 써야 돼?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고민하면서 예산을 써야지 나중에 훨씬 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것이다. 또 그게 중대재해를 막는
중요한 예산 편성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가 강조하는 거는 도급임금 위탁업체한테는 아예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낫다. 해보니까 지자체에서 특정 수급업체 선정하면 좋겠는데 대부분 특히 지방 지자체 수도 영세업체들이 들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그런 뭐 직원 두세 명밖에 없고 어떤 데는 1인 자기 사장이 혼자 작업하는 그런 사업장도 들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무슨 뭐 체계구축 자료 달래 해봐야 뭐 없잖아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지자체 예산을 써서 안전장비, 안전보호구, 안전교육 이런 데 과감하게 예산을 좀 직접적으로 도급비에 반영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전도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제가 이번 지자체 점검 진단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과 이런 경험을 비슷하게 고민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 관계자분들도. 그래서 지자체가 실제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는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도 예방해야 되잖아요. 다음에 기회 되면 중대시민재해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생사를 목적으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지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에는 의외로 많은 고위험 작업들이 많다. 숙제가 아주 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발은 디뎠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오늘 제 강의를 조금이라도 한번 정책이나 어떤 안전보건 활동 예산 편성할 때 조금이라도 좀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또 한번 제가 지자체에 또 한번 점검 진단할 기회 있으면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